이 큰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고? 야, 이 못된 것아.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냐고? 오늘 이야기는 제가 끝끝내 참다가 못해 며느리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동안은 말없이 넘어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부류의 인간을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착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33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 아이는 정말 예쁘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도 깊숙이 숙이고 목소리도 나지막하고 상냥했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곱상하게 생겼더군요.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말도 곱게 하고 예의도 바르고 뭔가 얌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더니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하면서 더욱 정성을 들여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자기도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참 순종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니까 예식도 격식 있게 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패백 연습을 할 때도 열심히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잘못하면 어쩌냐고 걱정도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시어머니가 되는 기대를 하고 딸 같은 며느리와 지내겠구나 라고 흐뭇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이상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해준 음식을 보더니 이거 너무 짜지 않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입맛이 달라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이런 음식 안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다르게 먹는다고, 어머님만 고집이 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끝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대드는 투로 말하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냥 지낸다면서 시댁 일도 해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마치 제가 며느리를 부려먹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한테 집안일을 시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보고는 이거 너무 맵지 않냐고 자기들은 이런 거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인데 갑자기 못 먹겠다고 하다니요. 그럼 내가 입맛에 맞게 담가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김치 담글 줄 모른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웃더군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보여준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아예 대놓고 반찬에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반찬이냐고 지난번에도 이거였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너무 기름지다고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이런 음식만 해주냐고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시집살이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인데 맨날 투정만 부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찜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는 갈비찜을 보더니 자기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하더군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치킨 시켰으니까 이거 먹자고 어머님도 드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은 젓가락도 대지 않으면서 치킨을 시켜서 먹겠다고 하다니요. 우리 아들도 난처해하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갈비찜 먹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드냐고 자기는 이런 거 정말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 심지어는 저를 째려보기까지 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시대가 바뀐 걸 모르냐고 젊은 사람들 기준에 좀 맞춰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분하고 괘씸해서 뒷 못 잡고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날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너무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하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참는 게 많다고 어머님 스타일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모든 걸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자기도 자기 방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내 방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거라고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마치 제가 고리타분한 꼰대 늙은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들이었네요.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보여준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다는 것을,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이때는 정말 애교 수준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처음엔 뭔가 잘못 배송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와서 그 상자들을 하나씩 집 안으로 옮기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주문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얼마나 오는지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끊임없이 배달되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분이 혼자서는 다 옮기지 못할 정도로 큰 상자를 가져왔길래 저는 궁금해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주문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필요한 거라고 하더군요. 살림살이 필요한 거 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며느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뭐예요. 가방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아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면서 들고 다니고,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옷이 아니라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옷들이었습니다. 화장품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명품 화장품들이 정리도 안 되어 이리저리 너저분하게 늘어서 있더군요. 하나하나가 다 제 한 달 용돈보다 비싼 것 같았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에 정리도 안 된 명품 구두들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것 같은 구두들이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으면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리라도 잘 해놓던가. 저는 처음에는 혹시 친정에서 도와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리도 없고요. 며느리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번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냐고, 돈은 모자라지 않냐고 말입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어머니 걱정 마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 표정을 보니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카드 대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군요. 매달 카드값이 월급의 2배가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렇게 빚을 내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더 가관인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살림을 좀 줄여보라고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라고 갑자기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실 거라고,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결혼 전에는 누가 이런 생활비를 댔다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이런 소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 산 명품 지갑을 자랑하더군요. 이거 얼마나 예쁘냐고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지갑이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더니 15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지갑 하나에 150만 원이라니요. 우리 아들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입니다. 자기 용돈의 5배가 되는 지갑을 아내가 사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는 매주 새로운 걸 사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품 향수, 다음 주에는 명품 시계, 그 다음 주에는 명품 액세서리. 끝이 없더군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며느리한테 직접 말해봤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렇게 돈을 쓰면 나중에 큰일 날 거라고 좀 아껴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돈은 벌면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더군요. 다들 이러고 사는데 자기만 초라하게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은 벌면 된다고요? 그 돈을 누가 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매일 야근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고생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을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서 백화점에 갔더군요. 그것도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자랑하더군요. 이것도 샀고 저것도 샀다고 오늘 정말 쇼핑을 잘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내 새끼가 밤 늦도록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있다니요. 더 문제는 이런 생활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 걸 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뭔가를 주문을 하고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계부라도 써서 돈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인데 아내한테 돈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지켜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의 소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명품 코트를 샀다고 자랑하더군요. 겨울도 아닌데 미리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벌이나 샀더군요. 또 어느 날은 명품 가방을 또 샀더군요. 이미 가방이 10개도 넘게 있는데 또 샀다고 했습니다. 컬렉션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컬렉션 한다고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가장 가관인 건 며느리가 이런 소비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가 산 물건들을 자랑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 집 며느리가 하는 짓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우리 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야 할 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고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니,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정말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며느리의 명품 집착은 정말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명품이었습니다.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하나라도 평범한 게 없더군요. 특히 동네 입주민 모임에 나갈 때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입고 나오는데 우리 며느리만 혼자 패션쇼라도 하는 것처럼 차려입고 나타난 거 있죠. 한 번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 나가는데 명품 드레스에 명품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반상회에 말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는 자리에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민망해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쳐다보더군요. 처음엔 예쁘다고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하는 집 며느리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입고 다녀. 신혼인데 벌써부터 저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동네 모임에는 좀 수수하게 입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튀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좋은 옷이 있는데 왜 안 입고 나가야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못 입어서 질투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질투라고요? 이게 질투의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 촌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촌스럽다고요? 제가 언제 촌스럽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며느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네 며느리 사치 좀 봐라. 돈이 그렇게 많나? 맨날 새 옷 입고 다니던데. 신혼 초부터 저러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냐?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다니요. 더 속상한 건 실제로 며느리의 소비가 우리 가게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업까지 시작했습니다. 본업만으로는 며느리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밤늦게 집에 와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일을 하더군요. 온라인으로 하는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한 결혼인데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 산 명품 목걸이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준다고 이런 예쁜 걸 찜해 놓으면 다 사준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게 아니라 며느리가 그냥 사버리는 걸 아들이 막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비싼 것도 아무렇지 않게 사준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치 돈 많은 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 말입니다. 실제로는 월급쟁이인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더 문제는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며느리의 옷장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명품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그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주더군요. 이건 언제 샀고 저건 얼마였고 그런 식으로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돈 자랑을 그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친구도 처음엔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VIP 고객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주는 등급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VIP 고객이라서 특별 서비스를 받는다고, 신상품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받는다고 기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VIP 고객이라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건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보통이라고, 어머님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수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서 갑자기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고, 만약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뭡니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한테 똑똑히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3천만 원이 사라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이 또 빚이 생겼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변명만 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속였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폭발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그런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냐고, 빨래는, 청소는, 아이 돌보는 건 어떻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은 물 쓰듯 써댔다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나름대로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까지 일해서 버는 돈을 내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 뭔지 아냐고, 우리 아들이 몇 개월을 밤낮으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지 아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우는 게 뭐가 소용있냐고, 진작에 철이 들지 그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살았다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냐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라고, 내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이란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너처럼 파괴만 하는 사람한테는 가정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들한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라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아내 사이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해결이라고, 지금까지 몇 년을 참고 또 참았는데도 안 됐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미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결혼 초라서 적응이 안 되나 보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했고, 엄마가 되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라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니 변할 능력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만 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따졌습니다. 집안일 한 거냐, 아이 돌본 거냐, 돈 아낀 거냐, 뭘 노력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노력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썼고, 더 무책임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천만 원이면 우리 손주 교육비를 몇 년치를 댈 수 있는 돈이라고, 그 돈이면 이 집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 아들 빚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우는 게 뭐가 소용있냐고, 진작에 그 머리를 썼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날부터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낸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집에 오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상처는 뭡니까? 3천만 원을 날려버리고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아들한테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까지 이 집안에 피해만 끼쳤다고,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말을 듣고 난처해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아내는 여전히 돈만 쓰고 아이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생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아내와 대화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아들한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파괴하기만 하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더군요.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드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3천만 원을 날려버리고도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이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내를 붙잡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매달릴 거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고 아이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행복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부모가 싸우고 집안은 빚더미에 쌓여 있고 엄마는 아이보다 쇼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좋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여전히 아들한테는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친정에서 지내는데도 생활비는 남편이 줘야 한다고, 아이 양육비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나가놓고도 여전히 돈은 달라고 하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한테 우리 가족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3천만 원을 날려버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아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잠깐 맡겨두고 간 거였습니다. 손주는 요즘 많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웃지도 않고 자꾸 어른들 눈치만 보더군요. 겨우 4살인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며느리가 먼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드냐고, 자기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도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3천만 원 날린 걸로도 모자라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격하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자기도 힘들다고, 왜 자기만 나쁜 사람 취급하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인 척할 거냐고, 자기 책임은 언제 질 거냐고 따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옆에 있는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그 소리를 듣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화가 나서 뭔가를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제게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랑 아빠가 맨날 싸워요? 나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4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싸움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왜 이래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데. 할머니, 엄마가 집에 안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손주의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기 때문인가 하고 자책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방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아들은 그럼 그렇게 하자고 받아치고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손주는 그 소리를 듣더니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혼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4살짜리한테 이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손주를 더욱 꼭 안아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오더군요. 얼굴이 새빨갰고 눈물범벅이 된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들었습니다. 손주는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안기게 되자 더욱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 데리고 가는데 왜요?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지금 상태로 어디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제게 손을 내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할머니랑 있을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집에서 엄마는 아이보다 쇼핑이 더 중요하고 아빠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막가파식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이 손주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아이 엄마라고 해도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마. 아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인데 왜 어머님이 결정해요? 네 아이는 맞는데 하지만 네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했니? 아이 때문에 뭘 희생했어?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손주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다시는 상처 주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은 완전히 지쳐서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매일 싸우고 집안은 빚더미에 쌓여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왔더군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몰아붙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력이라고요? 언제 노력했습니까? 3천만 원 날려버린 게 노력입니까? 아이보다 쇼핑을 먼저 생각하는 게 노력입니까?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냐고,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 오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집살이가 어렵다고요? 제가 언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아이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무슨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어머님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남편도 자기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때문이라고요? 3천만 원을 날려버린 것도 제 때문입니까? 집안일 안 한 것도, 아이 돌보지 않은 것도, 돈만 쓴 것도 다 제 때문이라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며느리는 제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너무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몇 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최소한의 도리부터 지켜.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를 잃게 될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자기 자리가 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어머님이 너무 심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밥 한 번 해본 적 있어? 아이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간 적 있어? 아니면 쇼핑이 더 중요했지? 남편이 밤늦게 일하는데 고생한다고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어? 집안일은 누가 다 했어? 아이 돌보는 건 누가 했어?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은 물 쓰듯 써댔지. 명품에, 사치품에, 필요 없는 것들에. 급기야는 3천만 원까지 날려버렸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져? 지금까지도 맨날 울기만 했잖아. 울 시간에 반성이나 해.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 집안일도 제대로 하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고 돈도 아껴 써.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줘.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지금과 똑같다면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는 없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고,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권리.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의무를 다한 적이 있었나?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해. 그런 건 권리가 아니야. 그냥 떼쓰는 거지.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정말로 이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 그렇지 않으면 떠나. 더 이상 중간은 없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음을 뚝 그치더니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아시면 오산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저하고 어머님 중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는군요. 지금까지의 눈물과 변명은 다 가짜였던 거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저는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지금까지 내가 이 집안의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잖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며느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잃은 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비까지 아들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자기 잘못인데 그걸 찾기 위한 변호사비까지 남편이 대야 한다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그 와중에도 또 명품을 샀다는 거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면서 비싼 가방을 하나 더 샀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니?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정말로 끝내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주만큼은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드디어 최종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자기 중에서 선택하라고,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며느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아들이 조용히 말하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이혼 서류? 당신이 선택하라고 했잖아. 나는 선택했어.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어.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어머니가 너무 심해서.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넌 전혀 변하지 않았어. 3천만 원 날린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명품 사고 변호사비까지 달라고 하고. 아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어? 며느리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절망의 눈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짜 눈물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로 달라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 집안에서 더는 내 얼굴 보고 살 수 없다. 이혼 서류 가져와라.
오늘 여기서 도장 찍고 당장 나가거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도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집안일도 할게요. 돈도 안 쓸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정말로 끝이야.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라도. 제 아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넌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한 사람이었지. 진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넌 아이보다 명품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집에서 나갔습니다. 몇 개의 가방에 자기 물건들을 챙겨서 집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손주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는 다른 곳에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손주. 건강하고 잘 되게 할머니가 끝까지 지킬 테니.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책임감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란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파괴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아들과 함께, 진짜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막되먹은 며느리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들려드리면서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모르는 사람과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손주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오래 참지만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